프로그램은 정권 초기 부동산 기조 분석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승현 대표님은 현재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도시와 경제 대표를 맡아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컨설팅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발표드릴 프로그램은 정부 정권 초기 부동산의 기조 이런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또 분석을 하고 향후에 대한 전망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회사를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들을 만나고 또 체감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소규모로 개발도 직접 좀 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주변의 공급에 대한 주체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에는 다 똑같은 시선이더라고요.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망을 하는 수요들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있었던 위기와 또 기회는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6.3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지금 과격한 가격 하락 시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나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위축이 되고 또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미분양이 누적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더라도 기존에 전국에 한 월 4만 건 정도 거래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전년 대비 한 30% 정도가 감소된 추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보니까 서울은 마이너스 한 1.8%.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느꼈을 때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다라고 느끼겠지만 서울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국지성을 띠고 있고 지금 서울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침체 국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역시도 좀 특정 지역들 빼고서는 여전히 예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에 대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8만 호를 넘어선 수준, 그리고 우리가 우수한 사업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수도권도 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으로 한 63% 정도니까 좀 안정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수요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거래가도 재건축 시장이 조금 가격을 끌어올린 상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재건축이 좀 움직이는 지역들 중심으로 그래도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정책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나 인천 지역도 여전히 미분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은 좀 안정세에 있긴 하지만 이런 전세가율의 안정세가 가져오는 또 다른 이슈죠. 최근 들어서의 월세 전환세,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서울을 좀 벗어나서 수도권 좀 넘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 대선 전후 1년간의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조금 트렌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을 보게 된다라면은 대선 1년 전에 이거 대선 이후에는 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선 전에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선 이후에 1년은 좀 시장을 좀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전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좀 싸게 사겠다라는 심리도 발동을 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거는 뭐 좀 관망을 하자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에 한 1.4% 정도가 증가를 했고, 2022년도는 전국에는 마이너스 약 한 40%가 급감을 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금리가 좀 올랐고, 이런 부분이 서울의 그 아파트와 전국의 아파트 가격들을 조금 낮춰가면서 그런 거래량들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뭐 제 개인 모델을 가지고 좀 돌려봤더니 서울 지역들은 조금 반등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그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겠다. 그리고 거래량들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가격의 반등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착공에 대한 그 실적 추이들을 보면은 저 빨간색이 이제 평균선인데요. 그 전국이 이제 평균이 한 45,000호 정도 되는데 2025년 들어서 뭐 물론 중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지 못하는 점. 그래서 2023년 수준보다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은 지금 4,600호 정도, 평균선을 봤더니 한 63,000호 정도가 평균인데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 트렌드 자체가 서울에서는 뭐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중층 이상의 재건축 시대에 돌입을 한 만큼 일반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돌입이 됐다. 그래서 단순히 정책, 뭐 기조,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에는 좀 구조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공급 부족의 구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들을 늘린다라는 의미는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이 뭐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물량이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환경. 예전처럼 이 앞단 같은 경우는 한 5층짜리 아파트를 부시고 짓는 시장이라면 뭐 지금 15층의 아파트를 부셔서 주택을 짓고 거기에 물량이라든지 일반 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뭐 49제곱미터나 뭐 39제곱미터로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숫자로 보는 물량이 늘어나기는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그 전망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국하고 지금 서울하고는 좀 비슷한 그 트렌드는 갖고 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졌던 포인트가 규제가 완화가 됐고 또 저금리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한 125를 터치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기준선이 한 100에서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뭐 결국은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지금 뭐 시장이 한 2.75% 정도의 기준 금리가 좀 낮춰졌을 때는 조금 더 그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다만 서울의
주택 가격의 전망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뒤에 지금 전국이 쫓아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 균형을 위해서 서울은 죽이고 지방의 어떤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주택 가격은 좀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서울의 시장이 전국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서울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런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과 지방의 어떤 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등적인 적용 자체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울과 수도권에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은 올리고 지방은 2단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은 1단계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로 기존에 지금 2단계 안에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결국은 지금도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하고의 어떤 한 약간의 그 갭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규제를 당하고도 대출 금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줄이기 위해서는 2단계와 3단계로 줄 게 아니라 2단계에서 지방은 1단계가 아니라 아예 그냥 0단계로 가야 되는 그 정도가 돼야지 서울과 또 수도권 그리고 지방과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좀 주택을 사는데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다 한 50% 적용을 하는데 신용대출까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출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소득이 좀 낮은 계층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여기 3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어떤 광역시의 가장 핵심 지역보다 주택 가격이 낮은 곳들도 있는데 서울의 외곽과 지방과 이런 것보다는 지금도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뭐 보유세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택 수보단 주택 가격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듯이 이런 3단계 도입도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지역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그렇게 크겠냐라고 보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규제보다는 뭐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좀 차등을 한다든지 소득 여력이 좀 부족하신 계층에게나 뭐 지역에게는 조금 더 계단을 좀 낮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취지인 거지 이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누른다고 해서 지방과 서울의 주택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다. 최근 트렌드는 서울에서 주택 가격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에는 조금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저도 개별적으로 뭐 제 뭐 개인 제가 활용하는 그 모델을 돌려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해결하는 데는 조금 가격에서 현재 뭐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쫓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추이를 보더라도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점들 우리가 2021년 뭐 2년 뭐 요쯤 되겠죠. 그래서 한 3.5% 정도 보면은 굉장히 산이 높아지는 그런 과격한 그 상승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러면서 이 기간에서 주택에 대한 구매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 기간이 상당 부분 장기화되면서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됐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리가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게 좀 시장을 관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또는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거래를 못하는 현상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좀 낮아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인 측면으로 가주는 게 주택시장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과거 정책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우리가 보고 뭐 시장에서 또 이제 정부에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겠죠. 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를 조금 억제를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져왔습니다. 뭐 종부세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지수화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확대된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좀 불안정했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잃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서 좀 시장에 혼란을 야기를 했고 이런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공급을 전반적으로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좀 완화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완화 전반적으로 그 금융에 대한 규제들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좀 감소가 되고 이제 정책이 좀 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주택 공급자들도 요 방향에 대해 맞춰가지고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집도 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면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가격 안정세를 가져왔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주택 공급보다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유형 모기지라든지 어떤 금융적인 부분들 또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이 시장을 받쳐주면서 주택 거래량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뭐 23차례로 부르는 분도 있고 26차례, 뭐 19차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만큼 정책에 대한 그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있냐라는 것들이 늘어나고 뭐 소위 이 시절에 많은 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됐었던 그런 시점이고 또 소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는 좀 조롱을 좀 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대선 주자들도 기존에 있었던 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최대한 피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추이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그 자율성 회복이라든지 규제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뭐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뭐 금리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좀 강했죠.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하락세 뭐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주택 거래에 대해서 회복세는 가져왔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정책이 아닌가. 훨씬 더 요구가 좀 더 컸던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글쎄요, 뭐 수요자든 그 공급자든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이 거래량. 최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광범위하게 거래 제한을 두는 그 구역들이 넓어지면서 이런 뭐 부작용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요. 왜냐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좀 예측을 하고 내가 매입을 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뭐 상품 선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정책적인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도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실거래 중심으로 그 정책을 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통계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정책의 견고함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정책을 내놓고도 시장에 좀 약발이 못 미치는 이유가 이런 지금 예전 대비했을 때 부족한 거래량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됐다라면은 전체 평균 대비했을 때 최근 좀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영향이 좀 크게 미치는 것은 아까의 그 우리 앞서서 본 그 금리 시점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시점에 우리들이 거래량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평균 뭐 매매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그 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정책의 혼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급감이 늘어나면서 거래량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최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그리고 PF에 대한 위기가 좀 한동안 컸었잖아요. 그때 위기가 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거래가 급감을 했던 평균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마지막 토론회인가요? 그 토론회에서 1차의 경제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이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부동산 관련된 기자분들하고 통화해도 다룰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좀 밋밋한 상황입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극단적인 정책이 안 나온다. 그리고 시장의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국토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전을 안 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상당히 숙성돼 있고 익숙한 정책들이 나와서 파급 효과들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트렌드로 가게 된다면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신도시나 서울의 도심 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정비 사업으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33 청년주택이라든지 대학가, 반가, 월세전,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선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 중에 좀 재밌는 게 지역주택조합 폐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좀 파급력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교통을 개선을 해서 GTX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공급자와 전세 임차인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이런 쪽엔 부정적이다라고 보면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주택의 규모를 좀 줄여가겠다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키워드를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결국은 공급 확대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주거지 정비나 도심 주택의 공급 확대, 그리고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들 완화적이고 건드리지 않는 그 정책. 그래서 만약에 거래라든지 보유세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물 증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완화가 된다. 수요자 중에서도 청년이라든지 특정 계층이 되겠죠. 청년 신혼부부 요 분들에게는 주택금융이나 수요 이런 진작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방향을 좀 설정한다라는 게 정책적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장을 관찰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실제 내가 수요자로 참여를 한다, 그리고 공급자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보면은 이 지역이나 이 지역 인근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도심 같은 경우 강남권의 압구정, 대치, 잠실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안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공급 유도, 그리고 물량도 올라가고 또 심리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1기 신도시, 그 중에서도 물량이 좀 많은 일산이라든지 여기서는 실수요자 중심, 그리고 투자 쪽으로 본다라면 분당 이 지역에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그 현대화, 그 다음에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동탄, 양주, 파주 이런 지역에 GTX하고 노선이 좀 인접된 곳들. GTX의 영향력들을 보니까 500m 한 1km 이내 정도의 그 주택들이 가격에 효과가 좀 크지, 한 5km 이 정도 벗어나면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시장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1km 이내 정도의 주택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은 좀 규모가 좀 있는 지역들이죠.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중소도시로는 창원이나 천안, 전주 이런 지역의 노후주거, 주거지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강도 및 실현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그 지역들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행정 지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가 없고 국회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건축 안전진단은 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LTV 완화 이런 것들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죠.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입법이 좀 불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은 다수당의 좀 협조가 필요하고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이 부분도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반대가 되면 지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GTX 인근 역세권 개발도 점진적으로 개발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GTX나 시장의 보유세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역과의 거리라든지 지역 자체의 펀드멘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더라도 초기, 중기 보면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일반 공급 경쟁률이 1.5대 1을 붕괴될 정도로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고 오히려 또 미분양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평균 대비했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낮다. 시장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제약 또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변수로 보게 된다면은 단기에는 기준금리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그 신호로 매수 심리가 변할 수 있다. 만약에 정책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게 되고 아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다수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고 만약에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관망세가 지속될 수 있고요. 중기 6개월부터 2년 정도는 이제 주택 공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비 사업이라든지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 그리고 임대차법이나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은 확정 여부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세제에 대한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교통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5년 있다가 시장을 보거나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보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너무 좀 길다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재편을 하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청약에 대한 그 경쟁률, 지금 공급이 좀 증가되는 그런 초입이라든지 경쟁률 하락 구간, 아까 지금 하락 구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이제 7월 시행되기 전에 좀 당겨서 매입하는 것도 제가 좀 실무적으로 몇 년 정도 판단을 해보니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격은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좀 역세권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교통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이라든지 가격, 요 삼박자에 대한 균형을 잘 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초과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때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시행 인허가 지역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초기 사업지 중심으로 매입을 하면 그래도 투자할 때 자기 에코티를 좀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로 보면은 단순히 이제 강남에서는 좀 규제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온기가 좀 넓어진다면 아까 분당이라든지 일산 중심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좀 물량이 좀 적은 곳들,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좀 적은 곳들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과 착공은 좀 시차가 좀 존재를 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 입주권의 시세 차익이 좀 발생되는 그런 단지들, 그런 곳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는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